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빠졌던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고 소속사 관계자 3명도 김 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한편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심의 결과를 뒤집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금으로 1조 3,80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건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검찰로 이송되는 모습 저희가 호송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당초 이제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없었던 그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가 적용됐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사실은 논리적 기결로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이 되면 위험운전은 술에 취해서 운전이 곤란한 상태니까 당연히 음주운전죄가 합리적으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만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죄를 적용한 게 아니고 면허 정지 정도 나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음주운전을 적용해서 기소를 한 것은 음주 측정을 해서 알코올 혈중 농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다른 증거로서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죄를 했다라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면허 정지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으로 그렇게 정확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현재로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게 호흡이나 체열로 사실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 게 아니라 국가수의 음주 대사체 정도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당시에 술을 마신 종류, 양, 그리고 참고인들의 진술, 그리고 사고 직후에 보인 태도를 통해서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소한도의 기준치는 충분히 넘었다라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장 신청 단계에서 송치 단계로 넘어가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가 됐고요. 이 부분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범인 도피 교사 방조 혐의였는데 방조가 빠지고 범인 도피 교사로 변경됐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러니까 운전자를 바꿔치는데 도움을 준 정도, 옷을 준 정도로 네. 봤지만 여러 가지 통화 내역이 확인이 되고 또 막내 매니저에게 여러 차례 나 대신 자수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매니저가 실제로 자수라는 실행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범인을 바꿔치기를 해줄 거야 하는데 돕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시켰다라는 게 정황상 확인이 된 것이고요. 종범 중에 방조범과 교사범이 있는데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그만큼 더 엄중하다라는 거고 방조범은 용이하게 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경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감경 요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방조가 아니라 교사를 한 것이고 재질도 좋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이런 범인 도피를 계획하고 지시한 부분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제 김호중 씨 그리고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어떤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지금 이야기되는 음주운전죄, 위험운전 치상죄, 도주치상죄를 기소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증거관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참고인들이 술을 마신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술하지만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검찰로서는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것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제 보완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서로 내가 먼저 했다, 우리가 먼저 했다라고 최초 진술은 그러했지만 법정에서는 또 주범은 따로 있다, 이 사람이 했다라고 서로 책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적극적인 가담자고 소극적인 가담자고 누가 주도적으로 이 실행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확실히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가수 길 씨 얘기도 조금씩 나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고는 알려졌는데 지금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길 씨 측의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경찰과 길씨 측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방조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로 조사받은 것도 아니고 참고인 조사이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내가 김호중의 술을 먹었고 술잔을 따라줬다라는 어떻게 보면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도 그렇게 네, 이 신원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만을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길 씨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김호중 씨가 이렇게 술에 취해 있거나 음주운전을 시켰거나 음주운전을 하는데 도움을 준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수사에 협조했는데 이렇게 마치 무엇인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가 나가는 것이 좀 좋지 않다, 멈춰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이혼 소송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나비 관장이 어제 2심 판결을 받았는데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무려 1조 3천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네, 놀라운 숫자가 나왔고 또 1심과 2심의 결론이 너무나 뒤바뀐 네. 상황에서 금액도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조계도 술렁이 없고요. 재계도 술렁이 없고 뭐 증권가도 술렁이 거렸다라고 네.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긴 하지만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자체 선고의 내용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가진 어떤 우리사라는 사실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리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보통 배우자들, 아내들의 어떤 가사 노동, 육아 노동을 그렇게 크게 액수로 쳐주진 않았는데 그런 재산 분할 기여도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판단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주식 가치에 이 아내나 이 처가나 배우자 측에서 어떤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금액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것은 이혼하더라도 그 이후에 배우자한테 할 재산 분할 위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심리를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네, 이렇게 좀 뒤바뀌어서 엄청난 액수의 재산 분할액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나요, 법조계에서? 금액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1심 금액이 좀 지나치게 낮다라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특히 네. 이제 SK 주식을 분할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쟁점이었는데 네. 기본적인 법리는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 본인 개인의 고유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혼인 기간을 같이 오랫동안 지내면서 기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기여도는 낮게 인정될지 모르겠지만 분할하는 것이 통상적인 판례였는데 네. 예. 1심에서는 아예 SK 주식은 특유 재산이고 기여도조차 없다고 해서 분할을 안 해줬던 것을 2심에서는 같이 혼인 중에 형성하고 나아가서 기여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35%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SK 주식의 가치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판단이 완전히 바뀌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2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4조 원대로 보고 있는데 네. 1심에서는 한 669억, 그러니까 수치로 따지면 3%, 5%도 안 됩니다. 뭐 1.4%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거를 35%까지 올렸으니까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항소심 판단이 1심 판단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판결 내용을 보면 SK 최태원 회장의 재산 증식에 노 관장이 기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판례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쓰이면서 그리고 또 대통령 사위로서 그 영향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판단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유무형적 지원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유형은 예. 물질적인 지원을 말하고 무형적인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노력이나 정신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인데 유형의 지원 중에는 300억대의 비자금이 SK증권 전신회사 등을 인수하는 데 사용됐다라는 네. 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이런 겁니다. 서민들 기준으로 신혼집을 사는데 돈은 한 푼 안 보탰지만 한 10년 살면서 이것을 유지 관리해서 가사노동을 통해서 집값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나중에 이제 반을 분할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단순히 유지 관리의 기여도만이 아니라 형성 과정부터 사실은 그 노소영 관장 측 가족들의 도움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형성이라는 거는 그 처음에 주식을 사거나 이랬을 때 이 노소영 관장 측,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돈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91년 기준이면 30년 전에 300억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어떤 회사 몇 개를 살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300억의 존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주장만 하고 증거가 없으면 2심 재판부도 인정을 하지 못했을 텐데 제시된 증거가 한 두세 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 약소금을 사진 찍어, 그러니까 300억을 지원해주고 성경건설로부터 받은 어음이 존재했는데 그 어음에 대해서 이제 사진이 존재하고 일부는 또 그 실문 형태의 어음이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소영 측 간장에 주장하는 300억 비자금 주고 그 대신 어음으로 이제 담보 차원에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겠죠. 네. 그런 어떤 내용들이 항소심 판단을 뒤진 그 결론을 나오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요. 또 이제 김옥순 여사의 어떤 메모 같은 거 비자금 네. 관련해서 사용처에 대한 메모도 존재한다라고 하니 재판부에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예전에 이런 정경유착으로 사돈과의 뭐 정치 권력이 재벌가한테 지원을 해주고 사업권을 주고 비자금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선거자금 이런 풍문으로 들은 내용들이잖아요. 네. 풍문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아, 그런데 네. 이 풍문에 나아가서 약속어음을 제출하고 사진을 제출하고 메모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그 당시 수십 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재계와 어떻게 보면 뭐 정치 권력이 결혼을 시키면서 오고 간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까지 나온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일단 양측이 비자금과 관련돼서 엇갈린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거에 입각해서 또 상고심에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금은 질타를 했다고 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좀 이혼 소송에서 어찌 보면 유책 배우자가 누구냐인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파탄주의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와중에 네. 이 법원의 표현은 유책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적용시킨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가정인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 냉혹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끊고 또 보란 듯이 다른 여성, 중혼적 사실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원가정은 챙기지 않았다는 도덕적인 어떤 결함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부 일처제라는 것은 혼인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강지처가 있는데 왜 다른 여자랑 동거하면서 같이 결혼 생활을 하느냐라는 질타입니다. 우리 근간 민법의 기본을 일부 일처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이제 공개적으로 대놓고 어겼다라는 질타인데 본래 가사 재판을 해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재판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반성 안 해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판단에서 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은 일련의 가정이 너무나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상처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다는 정신적인 고통은 배우자가 사망에 이른다는 고통과 거의 유사할 정도의 고통의 크기가 크다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또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떳떳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꼬집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재산이 4조 원대로 알려져 있는 최 회장이 현금으로 1조 3천억 원대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일단 이 금액이 확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급하는 시기와 분할 지급의 방법은 양쪽에서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거일조라는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재벌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거나 일부는 또 계열사 중에 하나를 매각해서 현금화해서 지급을 한다던가 뭐 또는 부동산을 등기전하는 방식으로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거론될 여지가 있는데 일단 판결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걸 뭐 다른 현물로 지급하려면 노소영 관장 측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을 하되 양쪽이 좀 더 적대적인 관계였다면 조금 더 우호적인 관계로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지만 이 재산 분할금 이행에 대한 협조나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제 상고심을 또 최태원 회장이 시사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워낙 1심과 2심이 달랐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이혼 사건이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에 90%가 본안의 구체적인 판단 없이 판단이 나오는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많이 기각이 됩니다. 그게 어떤 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상고심은 법률심, 항소심은 사실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사실관계의 주요 판단은 항소심에서 마치는 겁니다. 그 사실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증거 법칙이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게 있으면 대법원에서 가는데 보통은 법원에서
그 법률을 위반해서 또는 뭐 증거법칙 위반해서 판단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간단하게 이제 기각을 시키는 절차를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하고 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이제 기각 판결이 나온다 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 하지만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편파 판결이고 편견과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측성 판결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증 법칙 위반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 증거는 어떻게 채택을 하는지가 체증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상고유서에 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유의미하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니라 판단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건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가사 사건은 형사 사건이나 일반 민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이 재판부의 직권 탐지주의, 그러니까 증거 법칙도 조금 더 유연한 측면이 있고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직권으로 이제 조사해서 판단을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허용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체증 법칙 위반이 받아들여질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이제 어제 있었던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인용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시주촉의 해임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경영진과 대립이 있었고 배신 행위는 있었습니다만 그 배임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서 한숨 돌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기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주간 계약서를 보면 이 대표이사직을 해임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로 제한되어 있고 함부로 이제 대표이사직을 해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건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 이유는 배임 행위를 했다, 배신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이브에서 주장하지만 하이브가 이야기하는 그 경영권 탈취라든가 이 아티스트를 좀 빼가서 이 어도어가 독립하려는 일련의 시도는 있었고 그게 배신적 행위로 하이브한테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하이브의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게 아니니까 어도어한테 배신적인 배임 행위를 해야 해임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네. 현재 그런 모의 단계에만 그친 내용만으로는 해임 사유로 볼 수 없고 특히 이런 민희진 대표가 했던 일련의 행동들은 이 어도어를 상대로는 배임 행위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옴으로 인해서 배임이 입증이 안 됐으니 의결권을 행사해서 해임을 할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네. 일단 이번 판결로 오늘 임시주총이 예정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 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임시방편으로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한동안은 민희진 대표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민 대표 외에도 경영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 자체에 큰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분쟁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배임죄로 고소한 것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일 것이고요. 지금 하이브 측에서 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으로 현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다른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하고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해임하겠다는 결의는 굉장히 강력해 보여서 향후에 민희진 대표가 또 다른 잘못을 하거나 구체적인 행위를 하면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또다시 이제 이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동시에 본안 소송도 하면서 해임 결의를 하겠다라는 일련의 또 절차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분쟁은 가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분쟁이 계속돼서 결국은 이 대주주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민희진 대표가 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 나가는 절차적인 어떤 시도를 할 것인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하이브가 어떤 대처를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